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유튜브에 이어서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일본에 가게 됐으며 일본에서 어떤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사업을 실패하고 성공하면서 롯데그룹을 창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롯데그룹이 일본에서 성공을 해서 한국에 다시 롯데그룹을 만들고 어떻게 일본의 노하우를 롯데그룹에 적용을 했는지 그 일본의 한 5가지 정도의 일본어로 맡은 노하우를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과연 일본을 극복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참고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격호 회장이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셔틀 경제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받을 교훈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롯데가 계속 일본에서는 승승장구를 했는데 한국에 또 1967년부터 다시 이제 한국에서도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일본으로부터 받은 영향, 그리고 특히 일본식 경영 사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교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롯데겔이 계속 승승장구를 하였죠. 그래서 1963년에 매출액이 일본에서 90억엔이 됩니다. 일본에서 껌 분야에서는 1위였죠. 제과 분야까지 석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일본에서는 메이지 제과나 모리나가 제과가 전통이 굉장히 깊고 또 일본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사이를 뚫고 롯데 제과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기반을 잡고 그리고 한국에 1967년에 진출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껌으로 시작해서 제과, 음료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제안이 옵니다. 그때 청와대에 신격호 회장을 불러서 한국에 지금 반도 호텔과 오코일 호텔이 있는데 둘 다 적자다. 그래서 호텔업에 한번 종사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도 호텔을 인수를 해가지고 롯데 호텔을 소공동에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공동에 롯데 호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유통업 그리고 백화점업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늘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롯데가 투자하는 부동산은 반드시 성공한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잠실도 그렇죠, 소공동도 그렇죠, 영등포도 그렇죠. 롯데가는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길목 지점에 모든 매장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 투자의 어떤 이익으로서 지금 롯데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결국 한국에서 세계 5위의 수준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롯데 월드 타워가 여기에 결정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롯데 월드 타워 지을 때 상당히 말이 많았죠. 그런데 저는 가끔 롯데 월드 타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의지가 저 건물을 만들어낸다고. 결국 이것은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롯데 월드 타워를 처음에 만들 때 주위에서 전부 반대를 했답니다. 수익성이 안 맞다. 그리고 정부의 9번의 건축 허가가 거부됐습니다. 1988년부터 계획을 했지만 계속 펜딩 상태로 가다가 결국 이게 완성이 됐지만 이 집념 그리고 이 정열, 이 수익성이 없는데 왜 롯데 월드타워를 지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신격호 회장은 앞으로 첨단 산업이 관광 산업이 될 거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경복궁 이런 조그마한 고궁이 있겠죠. 그런데 과연 중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중국에 가면은 자금성이 있고 이화원이 있고 만리장성이 있고, 자 동경에 가면은 황궁이 있고 학본의 원천이 있고 니꼬가 있는데 과연 이런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가 뭘 내놓을 수 있는가? 랜드마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신격호 회장이 여기에 집념을 가졌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승승장구한 원인이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철저한 품질관리. 왜? 롯데그룹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먹는 산업부터 시작했죠. 껌, 음료, 제과.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은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품질 관리로 롯데그룹이 사회에서 기여한다. 좋은 방향으로 기여한다. 그런 이미지 관리를 아주 잘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나무 풍선껌이 있는데 이거는 껌을 씹고 나서 나중에 그 껌으로 장난감으로서 대나무 파이프 위에다가 껌을 붙이면은 풍선이 된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또 선발대회, 미인 선발대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미스 롯데 선발대회를 만들고 또 가요대회를 자기가 후원을 해가지고 롯데 가요 앨범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선전을 하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중도중에 내가지고 롯데가 지금의 롯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셔틀 경제 외교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첫째가 뭐냐면은 롯데의 종신고용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종신고용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미국식 경영을 받아서 집중과 선택으로서 어떤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이런 풍토가 많이 있는데 롯데는 종신고용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격구 회장은 직원들한테 불지르거나 뇌물 주지 않는 한 자르지 말라. 사업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걸 직원들을 절대 감추지 말라는 게 자기네들 제1의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직장을 고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롯데에 가면은 공무원 수준의 신분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가 떠들 정도로. 그래서 이 종신고용제를 완전히 토착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적자가 많이 나고 있죠. 가끔. 하지만 결코 롯데 자이언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롯데의 기본적인 당첨입니다. 종신고용제 대표적인 일본의 사례가 캐논입니다. 캐논의 미타라이 회장이 캐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종신고용제를 고수한다. 캐논 이외에도 일본의 종신고용제가 대부분 그렇지만은 일본으로 봤던 영향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종신고용제인가 아닌가. 그래서 롯데 직원들은 롯데 직원으로서 굉장한 자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거화취실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와세다대 교훈인데 절대 화려하지 않은 대신에 실리를 취해라. 이게 롯데그룹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롯데그룹의 본사가 화려한 거는 여러분들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어떤 데는 본사에 사옥도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사무실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사무실은 클 필요가 없다. 사무실은 적어도 된다. 이게 바로 거화취실의 기본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롯데는 가급적 은행의 대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그룹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거의 6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으로 롯데가 자기의 신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영향. 세 번째는 일본의 선진 문물을 아주 잘 흡수를 해서 그걸 그대로 한국에 잘 적용을 했다는 거죠. 물론 좋은 점을 한국에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의 제도가, 일본은 지금이야 우리가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어느 부분은 한국이 더 앞서가지만 과거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일본의 뒤를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떤 제도, 이게 틀림없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 그게 바로 전철역 근방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경의 전철역은 굉장히 지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전철 노선이 거의 거미줄처럼 짜여 있죠. 한국은 아직까지는 동경만큼 전철이 못하지만 전철에 타보시면 우리가 편리한 점에서는 일본보다 앞서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동경 전철 타보시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제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지금 이용 면에서는 편리하지만 구도 면에서는 일본 철도와 전철의 어떤 연계식, 이건 아직도 일본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는 일본이 전철의 생활권에서 모든 전철 역세권에서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역세권에다가 앞으로 롯데의 모든 매장을 짓고 롯데 호텔을 거의 역세권에다 두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본의 선진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과거 지금 잠시 롯데가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거리지만 과거
잠실 롯데그룹에서 살 경우에는 거기가 오이밭이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석촌호수가 거의 물웅덩이고 한강 때 그냥 범람을 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 근방에 모래밭이고 오이밭인 그런 지역에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신격구 회장이 어떤 풍수지리를 보여주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일본의 선진 문물을 그대로 적용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영향받은 건 네 번째는 장인정신입니다. 장인정신이 뭡니까? 일본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일본 1등, 세계 1등, 이게 장인정신이죠. 그 1등을 또 되기 위해서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계속 자기 자식이 아들이 아니면 딸, 사위, 그리고 사위가 없으면 양자까지 이어지면서 고수하고 싶은 게 일본의 장인정신입니다. 그 장인정신이 바로 껌을 일본 1위로 만들고 제과업계를 일본 1위로 만들고 그리고 또 한국 호텔 업계에서 1위를 바로 나타난 게 바로 그 장인정신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장인정신이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난 건물이 제가 보기에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고 수익성도 없고 필요 없다고 할 때 신격구 회장만이 그걸 롯데타워를 지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결국 이제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서울의 특히 랜드마크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지금 롯데월드타워죠. 이런 게 바로 장인정신을 일본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토요타가 그렇죠. 토요타는 돈이 많고 또 재산 운용을 할 수 있어도 자동차 이외에는 눈을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일본으로부터 받은 영향 다섯 번째는 이건 소소한 겁니다만 일본 사람들의 좋은 점, 일본 사람들은 기록 문화에 우수하죠. 제가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의 향가가 25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 향가 비슷한 시가가 4,500수가 넘습니다. 백제 신라 시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우리는 당시에 한시에 능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능했죠.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우리는 한시가 25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4,500수가 있습니다. 만요슈에. 이건 바로 뭡니까? 일본은 메모를 하고 기록을 남긴다는 겁니다. 신격구 회장 메모광입니다. 자기 수첩에 빽빽이 적어가지고 어떤 회사의 말단 직원이 얘기해도 적는 총수가 바로 신격구 회장이었다. 그리고 또 신격구 회장은 그걸 브리핑을 받습니다. 브리핑을 해야 사람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그 영업 실적을 알게 되며 또 그 영업의 문제점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메모와 브리핑을 꾸준히 강조한 사람이 신격구 회장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신격구 회장이 이 나이에서도 계속 브리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이런 일본식 경영 방법과 거기에 신격구 회장은 뭘 플러스 시켰냐면은 롯데 특유의 경영 방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정직, 봉사, 정렬입니다. 정직은 뭐냐? 롯데그룹이 먹는 음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롯데그룹은 정직해야 된다.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성적인 창원이죠.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 된다. 어떤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정렬이 있어야 된다. 이건 감성의 표현이죠. 신격구 회장이 70년 동안 현장을 누볐습니다. 이 나이에서도 지금 현장을 누비고 있는 모습이죠. 70년 동안 현장을 누비면서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을 누비면서 그룹 총수를 한다는 건 정렬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롯데 특유의 경영에 코끼리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종신고용제는 롯데의 사람들은 보통 울타리 경영이라고 그러죠. 롯데 울타리에 오면은 불지르지 않고 뇌물 주지 않으면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게 울타리론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롯데 특유 경영으로 코끼리 경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넌센스 얘기로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집어넣는가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답합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접어서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답입니다. 올바른 답입니다. 그게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그러면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뭘까요? 코끼리를 한 입 한 입씩 씹어 먹는다 이거죠. 탕으로 만들든 수육으로 만들든 튀기든 그게 정답입니다. 롯데는 감당할 수 있는 분야부터 하나하나씩 가는 게 코끼리 경영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롯데에서 껌을 만들었죠. 롯데에서 껌을 만들면 처음에 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껌 봉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껌 싸게 봉지를 만들면 껌 싸게 봉지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롯데가 알루미늄 사업에 진출을 했죠. 그 다음에 껌과 같이 먹는 게 과자죠. 그래서 롯데가 제과, 껌과 같이 또 제과가 같이 먹는 게 음료죠. 그래서 롯데가 또 음료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6단식 경영, 이걸 보고 바로 롯데의 코끼리 경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호텔을 한국 청와대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호텔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자, 호텔이 있으면 당연히 면세점이 있어야 되죠. 자, 면세점. 호텔과 면세점을 하려다 보니까 건설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롯데 건설사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롯데는 특유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무리하지 않고 문어발식이 아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롯데를 유지해서 지금의 재계, 한국 재계의 5위의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도대체 신격호 회장이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일본에서는 1948년부터 1968년까지는 거의 일본에서만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기반을 닫았는데, 일본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한국 출생의 한국 국적의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국적으로 일본에서 사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능히 상상이 가시죠? 그러면서도 신격호 회장은 그걸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게마스 다케오라는 일본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일본으로 유학 갈 때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이름이 있는 거지, 이게 귀화해서 얻은 이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귀화를 하고 안 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교포가 1970년대, 60년대에는 60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4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교포 60만이 그대로 2세, 3세까지 갔으면 지금 200만, 300만이 됐습니다. 전부 다 귀화했습니다. 귀화하는 게 전부 나쁜 게 아닙니다. 일본 생활을 하다 보면 귀화하는 게 능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화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격호 회장의 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다시 신격호 회장을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격호 회장은 일본에 있으면서도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죠. 특히 조치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신격호 회장이 매월 만행씩, 그 당시 만행이 굉장히 큰 돈이죠. 수십 년 전 얘기니까. 매월 만행씩 지원을 하고, 조치훈 회장이 명인전에 가서 우승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신격호 회장한테 전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뭐 장훈 야구 선수, 뭐 프로 권투 선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43년간 고향에 계속 마을 장치를 해줬다는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동경에서 한국은행 지점에 돈을 유치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하기 힘든, 일본 생활에서 실제 살아나가면서 하기 힘든 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적으로서, 한국 기업인으로서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조심스럽고 조용한 그 성격, 그 자체가 신격호 회장의 강인한 면을 우리한테 새삼스럽게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롯데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성주 골프장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은 사드 배치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문매를 받았죠. 중국에 있는 대부분 롯데 매장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봤습니까? 이런 점도 우리는 롯데그룹을 평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새겨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 발전에 일본에서 저금리 돈을 갖다가 한국에 투자하고 다시 일본에 돈을 갚고,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시차를 줄이는데 가장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이 롯데월드의 창업주 아닌가 싶습니다. 보국 안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자기가 한국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국 안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국 안민은 뭐냐면은 나라에 기여를 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기업 보국이라고 그러죠. 기업으로서 국가에 보답을 한다. 이런 게 신격호 회장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니었는가. 종합적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를 자료를 살펴본 결과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예술가적인 취미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업을 예술이라고 보통 얘기했습니다.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멋도 있고 풍류도 있고 그 멋과 풍류를 또 기업에다도 적용하는 그런 체계의 거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신격호 회장의 극복 일본 시리즈의 교훈을 뭐로 볼 수 있느냐. 한국인의 강한 의지를 겸손하게 나타내는 그런 기업인이 아니었는가. 그거는 바로 한국 국적 유지를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돈을 벌어서 그것도 한국에 투자하면서 또 다시 일본으로 돈을 또 원금을 지불하고 또 한국에서 번 돈은 또 한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 숫자를 나타낼 수 없지만은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은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유튜브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극복 일본 시리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